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올해 절반이 가고 7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상반기에는 다들 집값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반전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집값 하락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대세 회복이 시작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전망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금리와 규제, 전세 대책 등 오늘 집중진단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냐 아니면 상승 반전하냐. 우선 두성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1.3 대책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탈피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동안에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전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된 이후에 6주 이상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전국도 6월의 마지막 주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상반기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책의 효과라든지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세도 좀 달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 위축이라든지 또는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가적인 인상 부분에 대한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사실상 종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시장 현장에서 보면은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확연한 것 같고 정부도 또 추가적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상승폭에 있어서는 다소 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과열되는 그런 양상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상승 쪽으로 완만하게나마 분위기를 갖다 전환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책 효과와 함께 상승 분위기를 일단 예상해 주셨습니다. 한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온기가 동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책 자체가 규제 완화 대책하고 1.3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40조거든요. 예. 4대 강이 20조일 때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4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 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 효과의 어떤 그 수준이 2009년도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가 그 당시 한 138만 채였고요. 지금 한 170만 채 가까이 됩니다. 그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2008년도 글로벌 터지고 나서 2009년도 1월에 지금과 거의 유사한 대책을 다 던집니다. 거의 다 던져가지고 LTV는 70%, 그때는 DSR이 없었죠. LTV 70% 풀어주고 분양가를 인하한 현장에 대해서는 LTV를 85%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9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30~40%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한 5% 수준까지 근접할 정도로. 음마아파트 경우에 14억 근처 가던 76제곱인가 그게 7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13억 5천까지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게 한 9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서울 아파트는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170만 채인데 거래량이 지금 3천 건 좀 넘었거든요. 아마 6월에는 제가 볼 땐 더 찍을 것 같아요. 한 3천, 4천 가까이.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예년에는 그 대책을 던지고 나서 거래량이 8천, 9천 대였어요. 그러면 전체 물량은 더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더 적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유효 수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할 게 뭐냐면 하반기에 우리가 그때는 역전세가 없었고 전세란이 있어서 전세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지금 역전세잖아요. 게다가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좀 많아요. 40만 호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연체율이 또 증가하고 있고 또 PF 문제도 좀 자꾸 과시화가 되고 있고 이런 좀 리스크들이 좀 많아서 제가 볼 땐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보합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하방으로 다시 추가 조정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신 두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상승의 시그널이 나타난 지역들이 나타나고 몇 곳 있겠죠.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지역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제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현재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처럼 전국적인 시장이 모두가 다 모든 지역 가릴 것 없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라는 부분에 전제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6주째 상승세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해서 편차는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한 선도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 3구 이쪽에 있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어떤 상승률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도 의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강북 지역에 마포구가 의외로 또 상당히 그 외곽에서 그래요?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상승폭을 갖다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의 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어 이제 은평이나 도봉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노도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 그런 지역들조차도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도봉구나 은평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내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역차 그래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좀 수도권으로 그런 부분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예.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 인천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수는 송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승에 대한 저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단순히 서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어 갈 어떤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예. 이해관계자들은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상승 시그널을 보이는 강남, 서초, 마포 같은 경우는 네. 뭐 특별히 지역적인 호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큰 데다가 향후에 있어서 마포 같은 경우는 지역 호재도 있긴 하지만 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공급 자체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현재 자체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굉장히 그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를 할 만했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어떤 이야기했던 대로 한 2만 5천 호 내의 입주 물량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교통 호재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그런 호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에 있어서 서울 같은 데 인기 지역에 있어서는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빠르게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빠르게 선매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까지 몰려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한 교수님께서는 아직 시장이 상승하기에는 변수들이 많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 네. 미분양 문제 짚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소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는 저는 이번 달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그 지표를 보면요. 실제 예. 실거래를 들어보면은 이 하락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모방원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원 통계가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KB 통계는요. 서울이 하락입니다. 근데 두 통계 기관이 예. 아시겠지만 KB가 예전부터 오래된 기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좀 정성적 요인들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명확하게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통계 부분을 100% 믿을 필요는 없다. 흐름만 봐야겠다. 분명히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어떤 반발 매수 또 예. 추격 매수 또 제도에 따른 어떤 유효수 증가로 인해서 상승 분위기로 가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악성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악성 미분양이 소화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반증하는 것이고 게다가 서울이 이제 입주 물량이 작은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경기가 좀 이런 경우에 입주 물량이 15,000, 12,000이었습니다. MB 정부 때. 그때 주택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경제 상황이 정상화된 기준선에서 입주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수요가 많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방 압력이 되는데 지금처럼 경제 기반이 약하고 펀더멘탈이 약하고 우리 중산층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그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말에 금리 올리기 전에 이미 주택 가격이 내리고 있었어요. 예. 거래가 줄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 호가가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 현장들을 가보시면 갑자기 손님들이 물어만 보고 빠지는 경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원래 예측했던 내려갔던 가격을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호가들이 1억, 3억 막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산층 유효 수요자들한테 부담되는 수준인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가수요자들만 지금 끝에 남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주 물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강남에만 2만 한 800세대가 들어옵니다. 하반기에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서초가 지금 하락세를 지금 실거래가 다 하락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베일리 지금 3,000세대인데 또 1월 달에 또 6,700세대 DH파크 들어와요. 그러면 물량이 언제 나오냐면 1월이니까 3개월 빼면 10월부터 나오거든요. 9월 말부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분위기를 이미 소유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초로 예. 가보십시오. 매물이 너무 많아요. 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상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매물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분위기는 좋은데 이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특히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KB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30대예요. 100의 기준인데요. 100을 넘어야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적으면 사는 사람이 적은 건데 그게 수치가 36, 38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변동성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만약에 하반기에 또 DSR 특례보금자리를 추가적으로 한다. 이러면 또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부도 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땐 추가 조정 하락이 아름답게 아주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저는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악성 미분양이 는다는 건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매물도 많이 풀려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은 이제 급매물들은 이미 다 이제 정리가 거의 된 상태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구축과 신축으로 우리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쪽이나 서초구 쪽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한 해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결국 그 전체가 한 25,000호 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서울의 시내에 있어서 사실 연간에 소요되는 어떤 물량 자체는 한 45,000호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아마 물량은 상당히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구축들의 거래 부분에 있어서 가격 변화뿐만 아니라 신축 부분 신축 예.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분양 시장 등을 통해서 청약 열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 1 뭐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2,000호를 넘길 때 사실 이제 우리가 국토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분양의 위험 수위를 갖다가 우리가 그 건설업계에서는 한 6만에서 이제 7만 사이를 위험 수위로 보는데 예. 그걸 이제 넘겼다가 최근에 와서는 3개월 연속에 해서 6만 8천 대로 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 해서 준공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일부 소폭에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기존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악성 미분양으로 포함되면서 수치상에 있어서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월 해서 지금 전국의 미분양 자체가 5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3.5%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 실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 보더라도요. 지방의 경우에도 2.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인 대구 지역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미분양이 소폭이나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 부분에 대한 인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현장에 있어서 사실은 조합 측과 지금 시공사 측이 갈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공급 자체가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거나 공급 가격이 향후에 있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수요자라면은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원드리면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게 팔려가지고 감소했으면 상당히 지금 말씀이 맞는데요. 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되면 금융 압박을 이자를 내야 되니까 금융이 부담이 오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게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든 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1, 2, 3, 4, 5월에 분양이 원래 예정 물량이 10만 원이었다라면 5만 원도 분양을 안 했습니다. 분양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수요자들이 이 가격에 못 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정부에서 실거주무 폐지를 풀어주면 시장에 가수가 분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금융비용이 드니까 이제 6월, 7월, 8월에 할 겁니다. 가을에.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이 상태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막 받쳐줬는데 지금 만약에 공백기가 다시 터졌다 7월에 그럼 분양사들이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한은 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또 미분양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는 것이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잘 돼서 미분양이 준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안 해가지고 평상시에 나오는 미분양분이 지금 약간 공백기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을까지 지켜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미분양의 어떤 감소가 시장에 좋아지는 데이터라고 100% 확신하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를 또 하나의 변수, 바로 전세 상황입니다. 역전세난. 일단 한 교수님께서는 네. 하반기에 갈수록 이 역전세 문제가 최고조 수준에 달할 수 네, 있다고 맞습니다. 전망을 예.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한은에서 보고서까지 나왔죠. 위험하니까. 한국은행이 뭐 바쁜데 그걸 굳이 그걸 데이터를 내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이 일을. 제가 궁금해서 예. 제가 또 연구원분들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아. 뭐 실제 데이터가 어떠냐 했더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103만 가구가 위험 가구라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 103만 곱하면 한 70조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쭤보니까 원래 한 300 몇십만 가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사를 예. 200만 가구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한 30% 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추경호 장관이 얼핏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조 이런 얘기 했어요. 뭐 DSR 풀면서 계산이 맞더라고요. 300 몇십만 가구를 하면 30% 업을 하면 70조에서 37이시면 91조, 100조 가까이 딱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 미분양이 심각하지 역전세가 심각하지 않다라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게 주택가격이 막 오를 때 규제책을 쓴다는 거는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반증이고 주택가격이 좀 아슬아슬한데 자꾸 대책을 푼다는 건 내려갈 거라는 얘기의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선 안에서 모두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추경호 장관이 선후의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죠. 함부로 막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조건과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만 좀 지원하겠다는 예, 예. 패턴을 갖고 금융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분양 문제가 PF 때 우량 현장 살려주는 것처럼 우량한 담보가 있거나 DSR을 약간 완화했을 때 문제가 없는 세대들은 도와주겠지만 예.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은 결국 그대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집을 팔든지 하여간 하락한 가격을 어떤 하방 압력으로 시장이 하는데 요인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된다. 쉽게 역전세가 정부의 대책으로 완벽하게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예. 제거하기는 너무 위험 변수가 크다. 그래서 분명히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는 정책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대책으로 뭐 역전세는 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대책이 구체적화된다면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역전세라는 부분에 대한 해소는 결국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의 그 본래의 가격대를 좀 회복한다든지 전세 가격이 반전돼서 상향으로
상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경우에 역전세난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1년 내에 계약 만료되는 전세금이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반기 한 150조, 내년 상반기에 150조 이래서 한 300조가 지금 전세 만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 그중에 한 60%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역전세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역전세자가 심각한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전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가격 부분에 이런 것들이 회복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런 부분들의 해소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역전세 난에 직접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요건이 되는 쪽에 국한해서 도움을 좀 주면은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그걸 호가 중심의 이제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시장 상황이 지금 과연 언제가 바닥이냐.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가격에 있어서 바닥이 언제냐. 그래서 바닥인 것으로 예, 확인된다면 그때 주택 구입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값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바닥이 언제냐고 했을 때 2022년 작년 12월 말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표준 통계와 실거래가와 단순히 그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 통계와의 시차가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 상황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어서도 이미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국지적으로 우리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측면들은 있지만 전체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전세난 같은 경우도 이 전체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규제 완화의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조금 도움의 손길을 내준다면은 아마 시장 상황에 있어서도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또 거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네네네.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동결기조다. 어떻게 보세요,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저는 0.25 한 번은 무조건 올릴 것 같고요. 예. 두 번은 이제 데이터 보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따라가는 입장인데 갭이 많이 벌어지면 환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6월 26일에서 28일 그 유럽은행 포럼이 열렸어요. 22 포럼이라고 열렸는데 거기 이제 일본 그 총재도 왔고 은행 총재도 왔고 파월 장관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은행 총재 그분들의 워딩이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날 목소리를 낸 바람에 그 잠시 환율도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다가 예. 이제 물가지수나 이런 게 좋게 나오니까 조금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파월 장관이나 유럽은행 총재나 영국이나 다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가가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요. 영국 뭐 8% 넘어가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 자본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수출가다 보니까 해외 자본이 중요하잖아요. 해외 자본이 유출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다시 유치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3.5%인데 영국이 4.5% 찍었거든요. 예. 호주가 4.1%, 캐나다가 4.1%, 미국이 5.25예요. 제가 만약에 해외 투자자라면 북한의 위협에 핵이 자리 잡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만 베이스는 좋지만 리스크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다면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2008년 뭐 이럴 때는 우리가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결정적인 말을 했죠. 그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빠져나갔는데 요즘은 이상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5월 25일 날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조 개혁 없이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요. 구조 개혁 없이 하는 재정 통화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센 말이에요. 엄청 센 말이거든요. 그리고 6월 1일 날 그 컨퍼런스 대회 가셔도 석학들한테 물어볼 때 그 단어를 물어봤어요. 우리 같은 나라가 재정 통화 정책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재정 통화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효과가 제일 난다고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의 어떤 패턴이 그리고 5월 20일 날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금통위원이 7분인데 자기 빼고 6분이 만장일치로 3.75 인상을 다 열어두는데 만장일치를 봤다 그랬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텀하고
불과 며칠 전에 유럽은행 총재 금리 올린다, 금리 다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이건 안 올리면 우리가 약세가 되잖아요. 예. 그럼 환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거 생각할 때 하는 이창용 총재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면 금리를 안 올려야 되는데 예. 국제 경제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신 입장에서 이건 올리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예. 결국은 0.25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만약에 어. 안 올렸다가 우리가 7월 13일인데 7월 23일이 미국이에요. 예. FOMC가. 예, 예. 안 올렸다가 0.2 올리면 갭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진짜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살짝 올리는 게 낫지 않나. 물가도 다행히 조금 낮아졌잖아요. 예, 예. 저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최소한 인하는 없다. 올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도 좀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경기 하반기에 경기 부분에 대한 위축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어떤 그 부분에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려면은 금리 부분이 이제 결국은 현재 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의 금리 부분에 대한 0.25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 이미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국내 이번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3.5%에서 한번 버티는 쪽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장의 저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아마도 한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한 차례 정도나 글쎄요 2차례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지금 우리 국내의 경우에서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 부분에 이런 것 쪽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일부 무역 수지의 개선 등을 통해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경기 침체,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경기 침체 부분을 막고 뭔가 어떤 재정 실질적으로 경제 활력 쪽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예. 아마 올리더라도 아주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금리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무대에서 퇴장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의 고민만 깊은 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뭐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데 주택 소비 심리요. 근데 또 금리가 뭐 다시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주택 소비 심리지가 살아난다고 자꾸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요거 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주택 소비 심리 지수 전망 지수인데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전망이 아니라요. 1년 뒤의 전망입니다. 그때 그 수치에 그래요? 대해서 보도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앵커님도 예. 바로 내일 모레 오를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 통계 자료에 원본을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실수자분들이 지금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샀어야 됐나? 또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DSR 적용 안 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싶은데 그것도 손이 거의 다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조인가 6조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빨리 따라가서 우리가 연끌 때처럼 사든지 더 오를 것 같으면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포기, 좋게 얘기하면 관망세로 들어가겠죠. 돈을 내 모아서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쩔 수 없고 내려가면 그때 사야지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많이 안 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집을 사시게 된다. 신혼부부나 이러면은 제가 볼 때 낙폭이 좀 많은 지역도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자기 소득에 예. 대출 원리금 상한이 35%를 안 넘는 수준으로 갚는다. 뭐 20년, 30년짜리 끊어서 그럴 때는 사실 이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통화량에 좀 비례해가지고 결국은 제값을 찾아가잖아요. 예. 어려운 시기가 몇 년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감안한다라면 정말 필요한 분들은 소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잠시 내려갈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예,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신다면 꼭 필요하다면 소득이 가능한 선이라면 하시는 것도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수요자에게 어떤 네, 조언을 실수요자라면은 해주실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게 가장 낫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청약 시장을 먼저 두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약에 있어서 분양가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상관없이 분양가가 지금 인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주택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경우라면 실수요자라면 자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택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에 자기의 자금 조달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은 하반기에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공공분양 물량이 아마 가을에서 내년 봄 전에 많이 나올 겁니다. 총선 전에.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왕이라면은 집권을 위해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써야 하잖아요. 그럼 좋은 자리에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아마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공공분양 소장님 말씀대로 네. 적극적으로 접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특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